나는 리나. 31살의 조선족 여성이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다. 26살 때 사랑했던 남자 장웨이와 헤어졌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고 나는 현실을 선택했다. 아니, 도망쳤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후 몇 년을 혼자 살다가 30이 넘어서 국제결혼 중개소를 통해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 사진 속 그는 평범해 보였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저 성실해 보이는 얼굴.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지옥으로 데려갈지,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로움이란 건 사람을 눈멀게 만들고 나는 그저 누군가의 품이 필요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믿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나를 기억한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는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도 온몸이 떨렸다. 긴장 때문이었는지 추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로 그가 보였다. 민수 씨. 어색하게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꽃다발을 건네받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스쳤고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과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무게가 갑자기 실감났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최대한 밝게, 최대한 예쁘게 그래야만 했다. 나는 이미 선택했고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수 씨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모든 것이 중국과는 달랐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알던 세상과 달랐다. 나는 이방인,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민수 씨의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지만 오래되어 보였고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시어머니 정숙.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냉정한 눈빛.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리나예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어서 와요. 짐 풀고 씻어요. 그게 끝이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의 미소도 없었다. 나는 민수 씨를 따라 2층 침실로 올라갔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으며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꺼내 화장대에 놓았다. 중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났다. 여기가 내 집이 될 거라고,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때 민수 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침대 끝에 어색하게 앉아 나를 바라봤다. 불편한 거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처음이라 어색하고 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도 나만큼이나 어색하고 불안한 거였다. 우리는 둘 다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저 외로움을 피하려고, 현실에 벗어나려고 선택한 도피처였을 뿐. 나는 웃으며 나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를 앉지는 않았고 각자 침대 끝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민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으려 했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민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주말에는 나를 데리고 마트에 갔고 가끔 꽃을 사다 줬다. 그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모를 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첫날부터 그녀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깜짝 놀랐다. 아침 준비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중국 음식 만들려고? 우리 주방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하지 마. 아니에요, 한국 음식 배웠어요.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줄 알아. 됐으니까 저리 가 있어. 나는 물러났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이제 시작일 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민수 씨에게 말했다. 민수야, 이 여자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해. 우리 집안 음식 맛을 망치잖아. 민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리나도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워서 뭐 해? 중국 사람이 한국 음식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직은 참아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빨래를 하다가 실수로 시어머니의 옷을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흰색 블라우스가 민수 씨의 빨간 셔츠와 함께 세탁되면서 생긴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들고 내 방으로 올라왔다. 이게 뭐야?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실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백화점에서 산 건데 너 같은 게 어떻게 보상해?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옷을 내 얼굴에 던졌다. 중국 여자는 이런 것도 못하냐? 세탁기도 못 돌려? 나는 눈물이 났지만 울면 안 됐다. 약해 보이면 안 됐다. 나는 옷을 주워들고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어야지. 정말 쓸모없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민수 씨에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는 어쩌면 어머니 편일 게 분명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시어머니는 나를 하녀처럼 부렸으며 아침 6시부터 깨워서 청소를 시켰다. 화장실, 거실, 주방, 계단 모든 곳을 닦아야 했다. 그녀는 내가 청소한 곳을 일일이 확인하며 트집을 잡았다. 여기 먼지 남았어. 다시 해. 여기는 왜 이렇게 대충 닦았어? 중국에서는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 나는 참고 다시 닦았다. 또 닦았다. 손이 거칠어졌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 방을 무단으로 뒤졌다. 내가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방이 엉망이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서랍이 뒤집혀 있었으며 화장대 위에 내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 방에 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혹시 훔친 거라도 있어? 훔친 거 없어요. 하지만 제 방은 제 공간이에요. 공간? 중국 여자 주제의 공간이 어디 있어?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나는 숨이 막혔다. 얹혀 산다고. 나는 민수 씨의 아내였고 법적으로 이 집의 식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식구? 너 같은 게 무슨 식구야? 돈이나 뜯어내려고 온 거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랑? 웃기지 마. 너희 같은 애들 다 똑같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났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 자체가 잘못이야. 중국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오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 방을 뒤지고 나를 얹혀 산다고 했어. 민수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셔도 좀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래. 이해?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알아. 근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나 매일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민수 씨는 짜증을 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기 싫어. 그럼 난 어떡해?
누구한테 하소연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좀 쉬자.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허공을 바라보니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랑 같은 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을 뿐 사랑한 적은 없었다. 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민수 씨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갔다.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학대했다. 밥을 먹을 때도 내 앞에만 반찬을 적게 놓았으며 고기 반찬은 아예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어머니, 저도 고기 좀 주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중국 여자가 무슨 고기를 먹어?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밥만 먹었다. 나는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민수 씨에게 말했다. 민수야, 이 여자랑 빨리 헤어져. 네 돈만 뜯어내려고 온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중국에 돈 다 보내고 있을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안 보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의심하세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꺼내 던졌다. 그럼 이건 뭐야? 10만 원씩 빠져나간 게. 나는 당황했다. 그건 부모님 생신 선물로 보낸 돈이었다. 그건 부모님 생신이라서. 거봐, 결국 중국에 돈 보냈잖아. 이 거짓말쟁이. 생신 선물이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당연해? 우리 돈으로 중국 부모 용돈 되는 게 당연해? 도둑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둑년이라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해? 네가 우리 돈 훔쳐가는 게 심하지? 민수 씨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시어머니는 민수 씨에게 화를 냈다. 너도 전혀 편들 거야? 내가 뭘 했어? 중국 년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이 꼴이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왜 자꾸 중국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중국 년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가면 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 씨가 내 팔을 잡고는 리나, 진정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나는 항상 혼자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지겨워. 나는 2층으로 올라갔지만 짐을 싸지는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중국 친구였다. 여보세요? 친구가 말했다. 리노야, 잘 지내? 한국 생활은 어때? 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는 말해도 돼.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외로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리노야, 그렇게 살지 마. 넌 행복할 자격 있어. 하지만 어떻게? 일단 그 집에서 당당해져. 너도 법적으로 그 집 식구야. 당당하게 살아. 친구의 말이 힘이 됐다. 맞아, 나도 이 집 가족이야. 민수 씨의 법적인 아내며 얹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을 다시 잡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나를 불렀다. 리나, 청소해. 싫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왜 저만 청소해야 해요? 식구? 네가 무슨 식구야? 법적으로 저는 민수 씨 아내고 이 집 며느리예요. 청소는 어머니가 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인연이 감히? 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름 있어요. 당장 청소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쫓아내보세요. 법적으로 못 쫓아내요. 이건 민수 씨 집이고 저는 민수 씨 아내니까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제 방 뒤지지 마세요. 다음에 또 그러면 경찰 불러요. 뭐?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어머니도 자기 방 뒤지면 싫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떨고 있었고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민수야, 당장 내려와. 민수 씨가 급히 내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2년 좀 봐. 나한테 대드는 거 봐. 민수 씨는 나를 쳐다보며 리나, 뭐 하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 당연한 말 했어. 나도 이 집 식구고 존중받을 권리 있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년이라고 했어. 도둑년이라고 했어. 민수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도 전염편이야? 어머니, 리나 제 아내예요. 존중해 주세요. 나는 놀랐다. 민수 씨가 처음으로 내 편을 들었다. 좋아. 니들끼리 잘 살아. 나는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민수 씨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어머니를 화나게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가 먼저 나를 괴롭혔어. 그래도 참아야지. 언제까지 참아? 나도 한계가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하자. 나는 화가 났고 여전히 민수 씨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으며 시어머니는 나와 말도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다. 민수 씨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며칠 후 나는 주방에서 내가 먹고 싶은 중국 음식을 했다. 마라탕이었고 향신료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달려와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에서 이런 냄새 나게 하지 마. 저도 먹고 싶은 거 먹을 권리 있어요. 권리? 중국 냄새로 집안을 더럽히는 게 권리야? 더럽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 건 음식이 아니야. 짐승이나 먹는 거지.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짐승이요? 어머니야말로 사람을 짐승 취급하네요. 뭐? 제가 만든 음식, 짐승이나 먹는 거라고요? 그럼 저는 짐승이겠네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고, 나는 계속 요리를 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저런 게 며느리라니.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마라탕을 완성하고 혼자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맛,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고, 이거 당장 치워. 자세히 보니 내 화장품들이었다. 왜요? 그건 제 거예요. 화장실에 중국산 싸구려 화장품 놔두지 마. 지저분해. 싸구려 아니에요. 제가 산 거예요. 됐으니까 치워. 아니면 내가 버릴 거다. 나는 일어서며, 버려봐요. 그럼 어머니 화장품도 다 버릴 거예요. 뭐라고? 제 것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것도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분노를 떨며, 이 미친년이? 미쳤다고요? 누가 누구를 미쳤대요? 매일 며느리나 괴롭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매일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 잡고 중국 여자라고 무시했잖아요. 사실이잖아. 너 중국 여자 맞고. 중국 여자면 어때요? 사람인 건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화장품들을 바닥에 내던졌고 병들이 깨졌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려. 싫어요. 여기 제 집이에요. 네 집? 도둑년이 무슨. 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도둑년? 제가 뭘 훔쳤어요? 저는 민수 씨 아내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당당해. 돈 때문에 온 주제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웃기지 마. 너희 같은 애들 다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처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나는 피하면서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누가 믿겠어? 경찰이 믿을 거예요.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손을 내렸고 그때 민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민수야, 인연이 나를 때리려고 했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거짓말? 내가 언제? 오빠, 정말이야. 어머니가 손을 드셨어.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리나, 어머니한테 사과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께서 화나셨잖아? 어머니가 먼저 화장품 던지시고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며 너도 전염편이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나가 살 거야. 너희들끼리 잘 살아.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 씨는 나를 노려봤다. 이제 만족해? 뭐가요?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서.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나쁜 년 취급하셨어요. 맨날 어머니가 먼저. 너는 항상 피해자야? 사실이잖아요. 됐어. 나도 지겨워. 이제 그만 좀 해. 민수 씨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나는 화가 났고 억울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랜만에 중국 SNS에 접속했다. 친구들의 소식을 보다가 우연히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장웨이. 내 첫사랑이자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의 프로필과 최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 밝은 미소. 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았다. 사진 속 그는 행복해 보였으며 나는 한참을 그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가슴이 뛰었고 오래전 느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보냈다. 웨이, 잘 지내? 한참을 기다렸고 답장이 왔다. 린화, 오랜만이야. 한국 생활은 어때? 나는 울컥했다.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최악이야. 시어머니는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장회의의 답장이 왔다. 린화,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고마워, 웨이야. 그가 다시 답장했다. 언제든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잊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소중한 사람? 한국에 온 후 처음 듣는 말이었다. 민수 씨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장회의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매일, 나중엔 하루에도 몇 번씩. 그와 이야기할 때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한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민수 씨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린화. 내가 있잖아. 나는 점점 그에게 의지했으며 나는 민수 씨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장회의에게 의지하며 견디고 지냈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한 달이 더 지났고 집안 분위기는 계속 최악이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말도 섞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다. 민수 씨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나는 알았다. 이 불편한 집에서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에서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장회의와 영상통화를 했다. 린화,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웨이야, 나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럼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 린화, 넌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맞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생각해 볼게. 기다릴게. 언제든지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중국으로 돌아갈까? 나는 점점 그 생각에 빠져들었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내 옷을 다 버린 것이다. 나는 빨래를 하러 갔다가 내 옷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는 걸 발견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따졌다. 어머니, 제 옷이 왜 쓰레기 봉투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버리려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 옷이에요.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내 집에서는 내가 맘대로 해. 제 옷을 왜 버려요? 어머니께서 무슨 권리로 버리시는 거예요? 권리? 중국년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나는 폭발했다.
중국 여자면 어때요? 왜 계속 그러시는데요?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도 나쁜 시어머니 맞네요. 며느리나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인연이? 연 아니에요. 제 이름은 리나예요. 제대로 불러주세요. 리나, 그 더러운 이름 입에 담기도 싫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러운 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기다리던 말이에요. 나는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고 화가 났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끝이다. 민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짐을 싸? 나 나갈 거야. 어디? 어디든 이 집보다는 나을 거야. 리나, 진정해. 진정 못해. 어머니가 내 옷을 다 버렸어. 민수 씨는 당황했다. 뭐? 내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 버렸어. 어머니한테 물어봐. 민수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계속 짐을 쌌고 민수 씨가 다시 올라왔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좀 심한 정도가 아니야. 매일 날 괴롭혔어. 알아. 내가 말할게. 이제 소용없어. 나 결심했어. 뭘? 이혼할 거야. 민수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리나,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 다 했어. 이혼 서류 준비해줘. 나는 싫어. 싫어도 할 거야. 안 하면 내가 먼저 신청할 거야. 민수 씨는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다. 나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있었다. 그래,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걱정 마세요. 다신 안 와요. 그리고 어머니. 뭘? 어머니 인생 참 불쌍하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사시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대하는 사람이 무슨 좋은 시어머니예요. 인연이 감히?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마음대로 욕하지 마세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뒤에서는 민수 씨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모텔로 갔다.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그 지옥 같은 집보다는 나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장회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린화, 무슨 일이야? 웨이야, 나 집 나왔어. 정말? 어디야 지금? 모텔이야. 나 중국 갈 거야. 잘 생각했어. 난 항상 널 응원해. 나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표를 검색했다. 일주일 후가 가장 저렴했지만 나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씨의 집으로 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민수 씨는 회사에 갔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간 것 같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다. 주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고급 그릇들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았다는 도자기 세트.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 주고 샀다고 자랑하던 그 그릇들. 나는 하나씩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고 속이 시원했다. 접시, 컵, 찻잔, 냄비, 나는 계속 던졌다. 주방이 엉망이 되었고 그 다음은 거실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액자들을 떼어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경쾌했다. 비싼 수정 꽃병도 산산조각이 났다. 소파 쿠션을 가위로 찢었고 솜이 튀어나왔다. 나는 미친 듯이 웃고 또 웃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민수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어 그의 정장들을 꺼냈다. 회사 다닐 때 입는 비싼 정장들을 가위로 하나하나 잘랐다. 코트, 바지, 셔츠, 모든 옷을 망가뜨렸다. 서랍을 뒤집어 서류들을 찢었고 책장에 책들을 바닥에 내던졌다. 방이 난장판이 됐다. 그 다음은 시어머니의 방이었다. 화장대 위에 시어머니의 보석함이 있었다.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것들. 나는 그걸 다 꺼내 화장실로 가져가서 변기에 하나씩 버렸다. 변기에 물을 내렸고 반지들이 물과 함께 사라졌다.
목걸이는 쇠가위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귀걸이는 배수구에 던졌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고 옷을 다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빨간 립스틱을 꺼내서 흰색 블라우스에 크게 썼다. 도둑년.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다. 다른 옷에도 같은 글씨를 썼다. 침대 시트도 찢고 베개를 칼로 그었다. 방 안에는 온갖 깃털들이 날렸다.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빨간 페인트로 큰 글씨를 썼다. 민수 씨와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도록. 나도 사람이다. 이게 복수다. 잘 살아라.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오며 문을 쾅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흥분이 됐으며 속이 후련했다. 택시를 타고 모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휴대폰에는 민수 씨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리나,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전화해. 선물이야, 잘 받았어. 이제 우리 끝이야. 이혼 서류 보낼게. 더 이상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내일 출발. 비행기표가 비쌌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민수 씨 카드로 비행기표를 샀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민수 씨였지만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리나,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집을 이렇게 만들다니 제정신이니? 넌 정말 미친년이야. 경찰에 신고했으니 각오해. 나는 웃었다.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아 탑승구로 갔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 준비를 했다. 창밖에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불빛이 보였다. 이제 안녕이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민수 씨도 시어머니도 그 지옥 같은 집도 모두 안녕이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이륙했다. 땅에서 멀어지며 한국밤 하늘이 점점 작아졌다. 눈을 감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냈다. 나는 복수했다. 그들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후회는 없었으며 오히려 후련했다.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